시청자 여러분, 다시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좌승희입니다. 오늘은 제가 그동안 박정희 대통령의 경제학이랄까, 그 시대의 정책, 우리 대한민국 경제의 성공과 어려움, 이런 과정을 쭉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마지막 마무리하고 정리하는 시간으로 생각을 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우리나라가 한강의 기적을 이루었던 시대를 놓고 전 세계가 흘러간 이념 지평이라든가 경제정책 패러다임의 집행 과정을 선택 과정이죠. 선택 과정을 한번 살펴보는 게 요약을 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전 세계 경제 지도를 놓고 보면요, 서구 선진 자본주의 국가, 이런 나라들은 자본주의 체제를 유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발흥하기 시작한 사회주의 체제의 도전 속에 자본주의 체제를 수정하는 일을 많이 했습니다. 아시겠지만 사회주의 체제는 경제적인 평등을 추구한다는 이념 하에 자본주의 사회에서 시장경제 체제 하에서 발견되는 각종의 경제적인 불평등, 차이를 이게 자본주의의 모순이라고 지적하고, 후진국들이 저성장이나 경제적인 어려움도 선진국의 착취 때문에 그렇다든가, 경제 내에 있는 소위 말하자면 자본주의 경제의 모순성 때문에 이렇게 생긴다고 하는 그런 어떤 비난과 말하는 비판 속에서 자본주의 경제가 자기 위치를 지키기 위해서 선택한 전략이, 다시 말씀드리면 사회주의 체제가 주장하는 평등한 경제를 향해서 자본주의 체제를 어느 정도 수정해서 경제가 균형되게 평등하게 발전하게 만드는 것이 사회주의의 침투를 막는 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서구 유럽을 중심으로 해서 소위 사회민주주의 체제가 들어오고, 영미권을 중심으로 해서 수정자본주의 체제가 들어온 것은 제가 지난 강의에서 이미 언급한 바와 같습니다. 그래서 선진 자본주의 경제가 점차 사회주의 이념을 받아들이기 시작을 한 거예요. 이와 동시에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새로 등장한 신생 독립국들도 대부분이 식민국이 다 서구 선진국이었기 때문에 그런 나라들의 흐름을 받아들여서 민주주의를 채택하고 경제 체제를 이제 운영했는데, 그 방향이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소위 사회민주주의라고 하는 사회주의 이념이 가미된 경제 체제를 도입을 하면서 많은 후진국들이 그런 방향으로 사회주의 이념을 받아들이는 방향으로 갔습니다. 물론 시장경제 체제, 자본주의 체제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 거기에 들어오는 각종의 제도적인 장치는 사회주의 이념을 받아들이는 방향으로 갔다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보면 선진국과 신생 독립국이 전부 다 소위 말하자면 자본주의를 수정하는 방향으로 갔고, 그 반대쪽에 있는 사회주의 체제는 완전한 공산사회주의 체제를 진행을 한 겁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 전체 지구상의 지도를 놓고 보면 이게 유독 한반도의 남쪽 대한민국만이 사회주의 이념을 배격하는 반공 이념을 내걸고 철저한 자본주의 시장 경제를 추구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아주 예외적이었다는 거예요. 대한민국을 제외한 거의 모든 전 세계가 사회주의 체제를 일부 수용하거나, 그래서 자본주의 체제를 수정하거나, 혹은 더 나가면 완벽한 사회주의를 하는 그런 체제로 다 재편되는 과정에서 한국만이 유일하게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반공을 국시의 제1로 삼고 자본주의 시장경제 체제를 지켜내고, 그걸 말하자면
경제 운영의 기본 패러다임으로 삼았다는 것이 대단히 특이한 차이점인 겁니다.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한강의 이적도 그렇고 그 이후에 한 10여 년 동안 80년대를 포함해서 1960년에서부터 80년대 말까지 30년 동안 인류 역사상 최고의 동반 성장을 더불어 같이 성장하는 소위 요즘 말하자면 행복한 경제라고 할 수 있겠죠. 이런 시대를 만들어낸 한국의 역사는 바로 다른 모든 나라들이 가는 방향과는 다소 다르게 철저하게 자본주의 시장경제, 자유시장경제의 이념을 실천한 결과였다고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랬는데 이제 아시다시피 선진국들은 지속적으로 또 다른 후발 소위 말하자면 그 개도국들이 전부 다 그런 방향으로 갔죠. 그래서 오늘날 얻은 결과는 뭐냐? 지구상에서 선진국 중에 제대로 경제를 건전하게 운영하고 있는 나라가 없다. 그런데 미국이 조금 낮고 독일이 조금 낮습니다만은 대부분의 선진국들이 0%에서 1% 성장에 그치고 있고 성장은 그렇게 저성장일 뿐만 아니라 성장이 저성장일 뿐만 아니라 소득 분배도 악화되면서 모든 나라가 지금 다 저성장 양극화라고 하는 문제에 봉착해 있고 후진국들도 대부분 이 나라가 경제적인 도약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또한 한국도 개발연대 60년대에서부터 80년대 말까지의 한 30년 동안의 역동적이고 일자리 공급을 통해서 모두가 동반 성장하는 경제를 만들어낸 한국도 지난 30년 동안은 선진국들의 길을 따라가고 소위 말하는 수정자본주의의 길을 따라가면서 오늘날 저성장, 2%대의 성장과 경제 양극화라고 하는 문제에 봉착해서 다른 나라와 다르지 않은 그런 어려운 환경에 봉착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한국의 개발연대, 특히 박정희 대통령 시절의 경제는 대단히 특이한 시대였다. 그 시대에 다른 모든 나라들이 따라가는 조류와 조류의 다른 방향에서 경제를 운영했고 그게 결과적으로 한강의 기적이라고 하는 최고의 동반성장의 경험과 소위 말하는 동반성장의 산업혁명을 만들어내게 된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흥미로운 것은 수정자본주의 혹은 사회민주주의 체제로 같은 선진국들 중에서도 특히 미국이 최근에 트럼프 대통령이 등장하면서 이 기존의 흐름을 바꾸고자 하는 노력이 보이기 시작을 하고 있고 유럽에서도 일부 국가에서 그동안에 잠잠하던 우파 경제 패러다임이 다시 재생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60년간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전 세계 경제 운영의 보편적인 패러다임은 소위 진보 패러다임, 좌파 패러다임이죠. 좌파 패러다임의 특징은 뭐냐? 우선 경제를 민주화하자는 거예요. 경제를 민주화하자는 말은 제가 지난번 강의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정치적인 힘을 가지고 정치적인 힘으로 경제를 재편하게 하자는 거예요. 어떻게 재편하느냐. 경제라는 건 끝없이 시장이라고 하는 장치가 경제 주체들을 소위 말하자면 차등하고 그 노력과 성과에 따라서 경제 주체들을 차별적으로 선택함으로써 모든 사람을 동기부여하는 이런 시장의 장치가 말하자면 경제 성과의 결과의 그 차등을 만들어내는 게 시장의 아주 본질적인 기능입니다. 시장에서 일어나는 모든 활동은 결과적으로 경제 주체, 개인은 물론이고 기업을 포함하는 모든 경제 주체들의 등수를 매기는 장치. 등수를 매긴다는 건 반드시 차등이 생기고 그 과정에서 차별이 일어나는 거죠. 차별이라는 게 무슨 사회적인 차별이 아니라 노력과 성과, 경제적인 성과에 따른 차등을 만들어내는 과정인 것이죠. 이게 경제의 본질입니다. 그런데 경제 민주화라고 하는 것은 이 민주화라고 하는 건 아시다시피 민주주의의 가장 보편적인 이 특성은 1인 1표라고 하는 절대적인 평등이죠.
이 원리를 기초로 하는 민주주의 정치는 사실은 경제를 평등하게 만들겠다는 방향으로 흘러가는 경향이 대단히 높고, 그게 오늘날 전 세계가 부딪힌 문제라고 제가 지난번 시간에서 여러 번 강조를 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경제를 민주화한다는 것은 정부나 정치권이 정치적인 방법으로 혹은 법 제도를 통해 가지고 시장의 차등과 차이를 만들어내는 이 힘을 배제함으로써 모든 사람들이 기회는 물론이고 결과적으로 평등한 경제를 만들겠다는 거죠. 이런 경제 민주화의 논리에 따르면은 대기업은 분산돼야 되고, 그래 중소기업은 보호돼야 되고, 이런 거죠. 이런 식으로 경제 안에 경제적인 강자를 죽이거나 축소하고 경제적인 약자를 중심으로 해서 경제를 운영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이념적인 그 방향이 이제 나오는 거죠. 진보 경제가 결과적으로 제시하는 많은 말하자면 그 정책 방향을 잘 보시면 기업은 상대적으로 기업에 대해서는 적대적이에요. 그래서 반기업적인 것이죠. 특히 반대기업적 혹은 성장하는 기업에 대한 반감이 그 진보 패러다임의 기본에 깔려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한테 부가 모이는 것을 부정하고 그걸 폄하하는 그런 이념이 또 들어가 있는 것이고요. 그 결과적으로는 지역 간에도 국가 전체로 봐도 균형되게 열심히 해서 앞서가는 지역이나 그런 도시를 인정하는 게 아니라 가능하면 모든 사회가 균형되게 더불어 발전해야 된다고 하는 이념적인 그런 생각이 이 밑바탕에 깔려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회에서는 열심히 노력한다고 특별히 대접을 더 받는 게 아니라 오히려 열심히 노력하지 않거나 하더라도 실패하는 사람, 물론 이런 사람도 사회의 구성원이기 때문에 같이 갈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되겠지만, 모든 정책의 포커스가 앞서 나가는 경제 주체보다도 뒤에 처지는 경제 주체를 또 우대하는 그런 정책으로 이제 가는 그런 경향을 갖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 결과적으로 모든 사회가 열심히 노력하지 않거나 실패하는 사람을, 실패하는 기업을 더 우대하는, 더 중시하는 정책을 많이 쓰게 되는 것이고, 이러다 보니 결과적으로 경제 전체적으로 보면 경제가 역동적으로 성장하거나 발전하는 그런 힘을 잃게 되는 그런 부작용을 초래하게 되는 거죠. 이게 사실은 보편적으로 지난 60년 이상을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전 세계가 걸어온 방향이라고 총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물론 아까 제가 지적한 대로 박정희 대통령 시절은 정반대로 흥하는 이웃이 많아야 흥하는 나라가 되는 것이다.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이 대접받아야 더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이 더 많이 생기는 법이다. 신상필벌이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는 이 정의의 율법을 가지고 자본주의 시장 경제의 본질적인 기능을 강화하고 모든 국민들이 이 대열에 동참하도록 만들므로써 자주하는 경제를 만들어서 성공했는데, 제가 지난 시간에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지난 30년 동안 대한민국은 바로 그 선진국들이 60년 동안 해온 그 과정을 집약적으로 강화한 거예요. 빠른 속도로 그 뒤를 따라간 겁니다. 오늘 선진국들이 2%, 1, 2%, 0% 성장을 하는 선진국, 양극화에 직면한 선진국들의 모습을 우리가 한 30년 만에 재빠르게 뒤쫓아 갔을 뿐만 아니라 오늘날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미국이나 서구의 일부 국가들이 그 과거의 이 진보 패러다임에서 벗어나고자, 경제 진보 패러다임 벗어나고자 노력하는 나라들이 생기는 이 와중에 대한민국은 더 적극적으로 과거에 해왔던 일을 더 강화하는 일에 매진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고, 이게 사실은 지난 30년 동안 한국 경제가 급속도로 그 성장률이 하락하면서 오늘날 거의
2%대 미만으로 떨어지고 양극화를 만들어낸 그런 결과를 가져왔다고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박정희 대통령실이 했던 소위 자본주의 시장경제, 자유시장경제 체제의 그 본질은 그럼 뭐냐? 저는 이걸 보수경제라고 또 쉽게 이름을 붙일 수 있다고 봐요. 요즘 진보 보수가 이제 자연스럽고 좌파 우파라는 말이 너무 자연스럽게 쓰입니다만은 좋은 일이죠. 정확하게 그 주장의 뜻을 정확하게 반영할 수 있는 이름을 붙이는 건 훨씬 좋은 일이에요. 토론하는 데도 좋은 것이고 논쟁을 하기도 좋은 것이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구 선진국이나 대한민국이 지난 30년 동안 걸어온 길을 소위 말하자면 우파 진보 경제라고 좌파 진보 경제라고 한다면, 흐름이었다고 한다면 박정희 대통령 시절의 경제는 보수 경제라고, 우파 경제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이 특징은 뭐냐? 이는 기본적으로 기업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거예요. 자본주의 경제는 기본적으로 제가 기업 경제라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본주의 경제와 그 이전의 농경사회와의 차이는 자본주의 경제가 산업혁명을 일으키면서 주식회사 제도라고 하는 새로운 형태의 기업 제도를 만들어내고, 이 주식회사 제도가 엄청나게 강력한 자본 베이스를 가지고 혁신과 창조를 통해 가지고 농경사회에서, 다시 말씀드리면 마차 경제에서 우주선 경제로 가는 과정을 빠른 속도로 이게 만들어냄으로써 자본주의의 혁신, 자본주의 경제의 발전에 그 소위 말하는 기적을 이뤄냈다고 제가 여러 번 말씀을 올렸는데, 이 기업에 대한 관점이 좌파 경제하고 전혀 다르다. 기업은 그냥 존재함으로써 중요한 게 아니라 기업은 성장해야 되고, 성장함으로써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더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서 모든 국민들한테 소득원을 제공하고 중산층의 홈으로, 집으로서 중산층을 키우는 그 기초가 되는 게 기업의 자본주의 경제에서의 역할이다 하는 것을, 이런 생각이 보수 경제의 핵심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나마 지난 60년 동안에 전 세계 경제를 이끌어온 선진국 중에 특히 미국이라든가 후진국 중에서도 성공한 몇 개의 도약에 성공한 나라를 보면 거의 전부가 강력한 기업의 성공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중산층을 키워내고 성장하고 동반성장까지 했다는 게 통계상 다 나타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파 경제의 핵심은 중소기업을 어떻게 하면 대기업으로 키우느냐 하는 게 핵심이에요. 그리고 대기업이 더 좋은 일자리를 공급함으로써 그 사회가 공급하는 고급 인력을 흡수해서 일자리를 공급할 수 있고, 그걸 통해서 끝없이 중산층을 키워냄으로써 선진국 경제로 가는 게 보수 경제의 기본적인 철학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반대로 진보 경제에서는 기업이 성장해서 크는 거를 대단히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는 거예요. 그걸 일컬어서 경제력 집중이다. 경제력이 집중되면 반드시 그 기업은 그 경제력을 남용한다 하는, 말하자면 이건 대단히 잘못된 도구마입니다만은, 어쨌든 기업이 성장하는 것 자체를 부정적으로 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경제의 성장이 정체되는 거고, 일자리 공급이 안 되면은 양극화가 생기고, 오늘날 우리가 부딪히는 문제를 부딪히는 거지, 오늘날 부딪히는 문제를 만들어내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진보 좌파 경제와 보수 우파 경제의 특징은 한마디로 아주 요약을 한다면 기업의 역할과 기업 성장의 경제 발전에서의 중요성을 어떻게 보느냐에 달리는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선진국에서도 그동안에 해왔던 그 진보 좌파 경제정책 패러다임이 결과적으로 모든 국민을 주저앉히고 저성장과 양극화를 만들어낸다고 하는 인식을 하면서부터 변화가 이제 생기는 모습이 지금 구체적으로 보입니다만은, 한국은 사실은 지난 30년보다도 더 강력한 진보 좌파 경제 패러다임을 요구하고
그걸 해야 되겠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는 것이 특징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박정희 대통령의 18년 동안의 집권과 그 이후에 10여 년 동안의 오공정부까지 포함하면 그 30년에 걸친 이 기적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체 세계 지도를 경제 지도를 펴놓고 보면 아주 독특한 예외적인 정책 패러다임과 또한 그 성공의 하나의 예가 되는데, 그럼 왜 우리는 이 시대를 통해서 배울 거를 배우고 교훈을 얻을 거를 얻고 그걸 오늘날에 더 반영해서 우리가 빠른 속도로 더 빠르게 선진국 대열에 이렇게 가야 되는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뭔가 새로운 교훈을 그 과거 시대로부터 배워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는가? 참 아주 안타까운 일이지만 여기에는 이제 몇 가지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우선 전 세계 경제가 우리의 개발연대 한강의 기적을 이뤘던 시대와 다른 방향으로 간 이유가 무엇일까를 가만 생각해 보면 경제학이라고 하는 학문이 가지고 있는 그 패러다임이 있습니다. 이 패러다임이 이거와 잘 맞았기 때문이에요. 세계 유수의 경제학자들이 전부 다 선진국의 사회민주주의, 수정자본주의 체제를 지지하고 그 방향으로 가야 된다는 주장을 했고 동참을 했던 것이고, 물론 후진국의 사회민주주의 이런 소위 말해 수정자본주의라고 하는 새로운 이념에 대한 그 지지 세력이 경제학계도 같이 있었다는 거예요. 주류경제학이라는 학문이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이걸 길게 얘기할 시간은 없습니다만은 한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우수한 경제 주체한테 경제력이 모이는 것 자체를 주류경제학, 경제학이라는 학문은 받아들이지 못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기업이라는 이 존재도 경제학 이론에는 잘 흡수되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기업이 대기업이 있고 중소기업이 있으면 경제학은 이걸 다룰 수가 없어요. 부자가 있고 가난한 자가 있으면 경제학은 그걸 잘 분석할 수가 없어요. 그냥 균형이나 평등 이런 개념과 기존의 경제학 패러다임이 상당히 잘 맞기 때문에 지난 60년 동안 정치 경제 체제로서의 수정자본주의나 사회민주주의 체제와 경제학이 잘 맞아떨어진 것이죠. 이런 지지를 받았기 때문에, 경제학계의 지지를 받았기 때문에 전 세계가 그런 방향으로 간 것인데, 유독 박정희 대통령만 이 원리와 반대되는 방향으로 간 거예요. 그래서 경제학계는 박정희 대통령 시절을 이해하기가 어렵고 설명하기가 어렵고 그리고 받아들이기가 어렵고, 물론 결과는 성공이지만 그 과정을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됐는지 설명하기가 어려운 거죠. 왜냐하면 경제학이 얘기하는 정책이나 방향으로 간 게 아니고 사실은 좀 더 다른 주류 경제학과는 다른 방향으로 정책을 운영하고 결과적으로 성공을 만들어냈기 때문에 이걸 수용하기가 대단히 어려웠던 겁니다. 그래서 지난 한 30년 동안을 놓고 보면 박정희 반대로 하는 게 대한민국 갈 길이라고 하는 이 주장이 아무런 어떤 거부감이나 이런 거 없이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진 이유도 이런 경제학의 특성하고 관련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이렇게 격차가 생기는 거, 성공하는 대기업으로 빠른 속도로 성공했던 중소기업, 이게 맞지 않다. 기업 생태계가 좀 더 균형되고, 표현이 이상합니다만 올망졸망 비슷한 기업들이 다 잘 돼야지 되는데 왜 잘 땐 삼성이나 현대나 이렇게 재벌이 생기고 뭐 안 그러면 또 중소기업이 이렇게 불평등한 생태계가 이게 바람직하냐? 이 문제를 자꾸 제기하는 이유가 경제학이 그런 상황을 이해하고 분석할 수 있는 틀을 가지고 있지 못한 것 때문이에요. 기업 생태계가 불균형하다 이렇게 했더니 더 나가면 왜 어떤 지역은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도시화가 되고 일자리가 많이 늘어나는데 어떤 데는 왜 자꾸 줄어들고 이렇게 불균형하게 되냐.
이것도 사실은 경제학에서 설명을 잘 할 수 없는 경제발전론이라고 하는 학문, 그동안에 그 학문 자체는 지역은 다 균형되게 발전해야 되고, 아까 말씀드린 기업 생태계도 그렇지만 이 균형이라고 하는 것, 이 평등이라고 하는 것이 소위 하느님처럼 중요한 가치로서 이미 정립이 되어 있는 거예요. 세상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하고 싶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바로 이제 도시화가 되고 산업화가 되면서 도시 쪽은 더 발전하고 산업단지가 있는 지역은 더 발전하고 그렇잖아요. 그리고 그것도 다 산업단지를 만들 때도 지리적으로 경제적인 비교 우위가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다 산업단지를 만들어야지 성공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모든 지역에 골고루 산업단지를 만드는 것은 실패하는 길이죠. 왜냐하면 경제적인 자원은 항상 유한한데 그 유한한 자원을 유용하게 쓸모 있는 곳에 써야지 그게 경제가 발전하는데 다 모두 같이 공통적으로 나눠 써야 된다 하는 철학을 가지고 모든 지역의 산업단지를 똑같이 만들면 다 망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산업발전을 위해서는 특정 지역에 경제적으로 비교 우위가 있는 지역을 선택해서 단지를 만들고 이렇게 하다 보면 산업발전이 일어나는 곳이 예를 들면 대한민국의 울산이라든가 광양이라든가 뭐 여수, 순천단지라 이런 특정 지역이 빠른 속도로 발전할 수밖에 없는데 이런 것 또한 경제학에서는 경제 기본 이론으로는 그렇게 썩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현상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박정희 대통령 사후에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경제력 집중을 가져왔다. 지역의 불균형을 가져왔다. 이건 너무나 당연한 현상이에요. 경제 발전하는 과정에서. 이런 과정이 없이는 경제가 도약을 할 수 없는 것이죠. 제가 이걸 나중에 좀 더 설명을 올리겠습니다만은 그렇게 하고 경제학이 그동안에 생각했던 거와는 다른 정책들을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린 뭐 중화공업 육성 정책이라든가 뭐 새마을 운동이라든가 경제학에서는 그런 방식으로 하라는 얘기가 없거든요. 이런 새로운 방식을 통해 가지고 성공을 만들어냈기 때문에 박정희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게 뭐냐 하는 것에 대한 소위 말하자면 인식을 하기가 어렵고 물론 더 나아가면 그 시대가 상대적으로 정치적으로 비민주주의였다고 하는 이 문제 때문에 그 시대를 폄하하는 것이 보편화되면서 우리가 이런 그 성공의 값어치 있는 원리들을 다 버리게 된 결과를 초래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경제민주화 말씀을 드렸는데 그 경제학이라는 학문이나 경제발전론이라고 하는 학문이 가지고 있는 그 태생적인 한계하고 관련된 문제가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아까 또 마지막에 지적한 그 정치, 그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정치의 비민주성 때문에 이제 문제 제기가 많이 되고 그래서 이제 이 시대를 폄하하게 됐다는 말씀을 제가 올렸는데요. 제가 경제민주화 얘기를 하면서 지적 말씀드린 게 정치는 항상 평등을 추구할 수밖에 없게 됐어요. 물론 이게 정치적인 평등이지만 이 결코 정치 문제에 국한되지 않고 자연스럽게 경제적인 분배 문제로 갈 수밖에 없는 게 세상에 이친 겁니다. 막을 방법이 별로 없어요. 그래도 경제민주화라는 게 아주 보편적으로 거의 모든 선후진국에서 다 나타나는 현상인데 박정희 대통령이 그걸 막았다는 사실을 말씀을 드렸죠. 정치가 추구하는 평등의 이상을 막음으로써 경제발전의 기본 원리를 살려내고 그래서 한가위 기적을 만들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정치가 추구하는 평등의 이상을 막는 과정이 바로 서구식 민주주의에 대한 수정을 필요로 했다고 볼 수도 있는 거예요. 박정희 대통령이 산업화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가장 큰 정치권의 논란은 뭐냐. 박정희식 경제발전 전략에 반대되는 주장을 하는 일부 아주 주요 정치인들이 끝없이 태클을 걸은 것이죠. 이 과정이 이게 끝없는 소위 말하자면 상호 간의 분쟁과 이 적대적인 관계로 자꾸 이어지고 박정희 대통령은 자기가 생각하는 그 대한민국 경제 발전의 비전을 가지고 비전에 입각해서 산업 대국을 만들어내겠다는 꿈을 가지고 계속 나갔다고 하면 반대하는 사람들은 경제민주화라고 하는 이념과 유사한 사회주의에 가까운 평등의 이념을 가지고
경제를 만들어 나가야 된다고 하는 생각을 가진 사람이 많았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대한민국 경제헌법 이 얘기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개발연대 당시에 야당 원의 주장의 대부분은 사회민주주의적인 이상을 다 가지고 있어. 그게 오늘날까지도 이어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박정희 대통령이 불행하게도 서구식 민주주의를 하지 않았고 이렇게 해서 이게 비판을 받지만은 다행하게도 서구식 민주주의를 어느 정도 유보했다는 것이 경제민주화라고 하는 소위 사회주의적 가치가 경제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걸 차단하는 데 대단히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고 하는 점에서 보면 아이러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시대를 평가할 때도 이런 점을 고민해서 평가를 해야 되는데 그럼 그 당시에 박정희 대통령이 그래 다 나눠 먹으면 좋지 기업도 대기업 중소기업이 성장하는 거 도와주기보다 그냥 중소기업들 푼돈 놀아주고 다 더불어 평등하게 잘 살게 하고 농업 중심으로 가서 농민들한테 다 그냥 고만고만하게 살게 도와드리고 지역 발전도 하지 말고 이렇게 가서 살지. 만일 이렇게 포기를 했다 그러면 대한민국의 오늘날 산업화는 없는 것이고 수출 산업 대국의 오늘날 현장도 있을 수는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또 정치적인 문제 때문에 그 시대를 평가하는 이런 점에서도 상당히 그 시대적인 상황, 경제발전 전략을 선택하는 이 문제하고 다 관련해서 평가를 하는 것이 보다 객관적인 그런 자세가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지난 30년을 회고를 해보면 그 이전에 30년 동안 이룬 그 값어치, 값진 성과와 그 교훈을 충분히 살려내지 못하고 노력은 많이 했죠. 그것도 좋은 뜻을 가지고 노력은 많이 했지만 오늘날 얻은 결과는 정말 실망스럽다 하는 생각을 버릴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앞으로 그럼 어떡할 거냐? 이게 대단히 중요한 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일부 선진국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선거 때도 그렇고 지금도 사실은 강조하는 가장 중요한 가치가 뭔지 여러분 한 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면 개인의 책임입니다. 국제 정치에서도 개별 국가의 자기 책임, 국민 경제 내부에서도 자기 책임을 강조하는 그 철학이 강하게 배어나오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런데 이 경제나 이런 일반 사회 생활에서 개인의 책임을 강조하는 것은 우파 가치의 가장 중요한 것이죠. 그동안의 진보 경제의 가치는 자기 책임이 아니라 사회와 국가 책임을 계속 강조해 왔던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트럼프 대통령의 당선과 그분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고 더 나아가면 지금 불란서라든가 일부 국가에서 우파의 주장이 잘 여러분들이 들어보시면 다른 것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 개인의 책임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개인의 책임과 국가의 책임. 그런데 오늘날 우리나라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현상을 잘 보시면 사실은 아직도 우리는 국가나 사회의 책임이 더 많아져야 된다는 지난 30년 동안 모든 정치인들이 주장한 내용을 잘 보시면 전부 다 국가 사회 책임을 강조해 온 것이죠. 결과적으로 우리가 얻은 결과는 우리가 원했던 선진국 경제도 아니고 동반성장하는 그런 경제도 아니고 우리가 기대하지도 않았고 원하지도 않았던 정반대의 결과에 부딪혔다고 저는 평가를 합니다. 자, 그러면 저는 대단히 중요한 가치 그리고 소위 말하자면 그 경제정책, 경제 운영에 있어서의 가장 중요한 가치,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가치, 특히 개발연대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가치는 바로 자기 책임의 원칙입니다. 그리고 정부는
자기 책임을 제대로 하고 자주하고 노력하는 사람을 뒷받침하고 선양하는 그게 정부의 책임이라고 해요.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인류 진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하게 인류가 터득한 진리 중에 하나는 뭐냐. 그 사회가 어떤 인간상, 어떤 기업상, 어떤 경제 주체상을 선택해서 선양하면 그 사회는 끝없이 그런 선양받는 유형의 개인이나 기업이나 경제 주체를 많이 만들어내고 그 사회가 그런 선양받는 주체로 가득 차게 되는 거예요. 열심히 노력해서 부가가치 창출을 만들어내고 주위에 여러분 혜택을 주고 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사람들을 선양하기 시작하면 점점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고 경제는 발전하는 방향으로 간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바로 이 원리에 따라서 우리가 어떤 부류의 어떤 종류의 인간상을 원하는지를 선택을 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런 이유의 인간상을 어떤 방식으로 선양할지를 결정하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만일 우리가 어떤 특정 행태나 행동이나 그런 부류의 사람이나 혹은 기업이나 경제 주체들을 자꾸 폄하하기 시작하면 결국 그런 종류의 사람이나 기업들은 점점 소수가 되고 도태된다는 사실. 선양하면 많아지지만은 선양하지 않으면 도태된다는 거예요. 자, 그럼 앞으로 우리가 경제를 제대로 모든 사람이 다 그래도 어느 정도 자기의 꿈을 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직장에 가서 어느 정도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선진 경제를 만들어내고자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로 선진 경제에 부합하는 행동을 하는 기업과 개인을 선양하는 사회 분위기를 만들어내야 되는 거예요. 박정희 대통령은 이거를 신상필벌,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는 소위 시장의 차별화 율법이에요. 시장은 차별해서 그걸 율법으로 행사하는 거예요. 우리가 시장에 참여하면 그 원칙을 우리가 벗어날 수가 없어요.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아무리 평등을 얘기하는 정치인들도 아무리 대기업을 청산하자고 주장하는 정치인들도 민간 시장에 가면은 대기업 좋은 일을 해주고 불평등을 만드는 일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이건 피할 수가 없는 인간의 본능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선진 경제를 원하고 우리 젊은 세대들한테 보다 많은 일자리를 공급해서 이 사람들이 삶의 자존감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고 결혼도 좀 빨리 하고 자식도 낳고 그리고 나이 들어서 정년하신 분들도 제2, 제3의 직장을 가지고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일자리가 차고 넘치는 경제를 우리가 만들어야지만 선진국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야 중산층이 탄탄해지고 가난한 사람도 희망을 가지고 계층의 사다리를 올라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이게 우리가 원하는 세상 아닙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일자리를 만드는 사람이 대접을 받아야죠. 일자리도 못 만들면서 성장하지도 않으면서 국가의 도움을 받는 이런 기업들을 선양해서 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대한민국은 그런 기업으로 꽉 차지 않겠어요? 개인 수준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이 태어나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자주하고 노력하고 남 탓하고 사회 탓하고 나라 탓하지 않고 자기 노력으로 자기 생활을 개척해서 성공하고 삶의 성공 스토리를 만들어내는 사람들이 박수받고 칭찬받는 사회가 돼야지 다른 국민도 그 대열에 참여하지 않을까요? 일자리 만들고 특히 일자리 중에서 좋은 일자리 특히 모든 젊은이들이 가고 싶어하는 일자리를 만드는 그런 기업을 청산하겠다고 하면 그런 기업들이 없어져야 된다고 하면 어떻게 그 사회가 일자리 구하는 사람들한테 일자리를 공급하고 선진국 경제로 갈 수가 있나요? 소위 진보 좌파 경제학은 간단해요. 있는 사람 있는 기업의 걸 빼들어 가지고 없는 사람
없는 기업한테 같이 나누면 당장 얼마나 평등해지겠어요. 바로 이거죠. 너무나 확실하고 분명해 보이잖아요. 근데 여기에 함정이 뭐냐? 이런 정책의 핵심은 열심히 노력해서 좋은 일자리 만드는 기업을 지속적으로 역차별하고 폄하하면서 일자리를 못 만들어내고 새로운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지 못하는 기업을 계속 선양하는 일을 하는 것이죠. 이 일을 10년, 20년만 하면 그 나라는 반드시 하향평준화되고 모든 사람이 가난한 양극화된 사회로 가지 않을 수 없다는 게 역사의 경험이고 이론적인 소위 결론입니다. 열심히 노력하지 않는 사람을 선양하는 사회가 선진국으로 간다는 건 연목구호이고, 열심히 노력해서 중소기업에서 대기업으로 성장하는 기업을 선양하지 않는 사회가 선진국으로 갈 수 있다는 것도 연목구호예요. 자, 이런 관점에서 제가 지난 30년을 잠깐 또 회고해 보면요. 지난 30년 동안 지난번 제가 지난 시간에서 대한민국 경제헌법 얘기를 하면서 중소기업을 보호 육성해야 된다고 하는 헌법 조문이 제5공화국에서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그 이전에 제3공화국에서는 그런 헌법이 없었어요. 그런 내용이 없었지만 중소기업에서 끝없이 대기업으로 성장을 해서 20년 만에 중소기업이 세계 인류 기업으로 다 성장했다고 제가 30대 그룹이 다 그렇게 해서 만들어지고, 오늘날 대한민국 경제에 내로라고 하는 기업, 혹시 이 내로라고 하는 기업에 대해서 불만이 많고 반감이 많아서 청산하자는 좌파 경작자들이 많지만은 그런 기업들이 꾸준히 성장하면서 대한민국 경제를 일으켰고, 오늘날도 이 기업들이 대한민국의 버팀목이 되고 있는데, 그러면 지난 80년 이후에 제5공화국 헌법에서부터 시작된 중소기업 보호 육성 정책의 결과, 그럼 중소기업에서 성장해서 그 이후에 대기업으로 성장한 기업이 하나라도 있느냐? 불행하게도 지난 30년 동안 중소 중견기업 혹은 창업기업을 일으켜가지고 대기업으로 된 기업이, 소위 말하자면 그냥 정확하진 않지만 자산 1조 이상의 규모를 가진 기업으로 성장한 기업이 아주 극소수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죠? 인터넷 기업 중에 하나? 농업 가공을 해서 한 기업이 하나? 그런 기업이 나왔죠. 1조 정도 매출하는 기업이 한둘 정도 생겼지만, 제조 분야에 높은 기술과 노하우, 지식을 기반으로 하는 그 독특한 소위 말하면 선진 첨단 분야의 기업으로서 중소 중견기업에서 대기업으로 성장한 기업은 하나도 없다는 게 역사적인 현실이잖아요. 그럼 지난 30년 동안 뭘 했냐? 왜 이게 안 되냐? 많은 사람들은요, 중소기업이 성장 못하는 게 대기업이 착취해서 그렇다고 그래요. 지난 30년 동안 대기업 규제는요, 지구상에서 대한민국이 제일 강력했습니다. 지금도 대기업의 투자와 확장에 대해서 규제를 이렇게 받는 나라가 없어요. 여러분 가서 다 조사를 해보시죠. 그렇게 기업의 성장을 막아놓고 대기업에, 중소기업의 지원은 어땠어요?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중소기업 경영하시는 분까지도 도대체 무슨 지원 제도를 가지고 자기가 혜택을 받아야 할지 모를 정도로 그렇게 많은 중소기업 보호 육성 정책이 있는데 왜 중소기업에서 대기업으로 성장을 못할 거예요? 이게 바로 아이러니죠. 그런데 이 아이러니의 답은 뭐냐? 간단합니다. 선양받는 기업은 늘어나고 선양받지 못하는 기업은 사라진다고 그랬잖아요. 중소기업을 열심히 보호 육성하니까 중소기업 숫자 계속 늘어나죠. 대기업은 계속 규제하고 폄하하니까 점점 줄어들어요. 제가 이미 다 보여드렸죠. 그럼 어디서 제대로 된 일자리가 생기겠느냐? 반문을 한번 해보시면 앞으로 대한민국 경제가 가야 될 길이, 정책이 가야 될 길이 뭔지 너무나 분명히 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주장하는 건 다음과 같습니다. 정말 여러분 삼성이나 현대처럼 대기업이 싫죠? 보기 싫죠? 그래서 이걸 없애자고 그래요. 자, 그럼 보기 싫은 이유가 뭘까요? 너무 커서 잘 먹고 잘 사니까, 혹은 그런 기업들이 커지니까. 그래서 큰 기업은 경제력이 있잖아요. 경제적인 힘이 있으니까 이 경제력을 행사해서 소위 말하자면 독점 행위를 한다든가 다른 기업들을 불편하게 만들거나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기업을 없애야 된다, 축소해야 된다, 해체해서 삼성을 몇백 개 기업으로 만들자, 이런 주장들을 하죠. 그런데 이거는 대단히 불행하게도 하책 중에 하책이에요. 사람도 그렇고 기업도 그렇고 여러분, 경제적으로 힘이 세지만 그 힘을 쓰고 싶은 욕망이 있어요. 힘쓴 사람은 주먹을 날리고 싶은 생각이 많이 생기는 마찬가지인 거죠. 근데 기업도 그렇고 사람도 그렇고요, 그 힘을 아무 때나 쓰지 않습니다. 사람이 주먹을 함부로 쓰는 거는 주위에 자기보다 강한 사람이 없어서 자기가 써도 아무도 반격할 놈이 없을 때 쓰는 거예요. 어렸을 때 우리 소시적 얘기를 하면요, 학급에 때때로 못된 놈들이 있잖아요. 힘써가지고 옆에 친구들 못 살게 하는 놈이 있단 말이에요. 혼자 있으면 막 해요. 근데 또 안 놈이 생기면은, 상대가 생기면요, 비슷한 사람이 생기면 함부로 못해 눈치를 봐요. 마찬가지죠. 경제에서도 내가 경제적인 힘이 있다는 건 무슨 말씀이냐면, 경제력 집중이 문제라고 하는 거는 여러 가지 정치적인 이유를 붙여가지고 비판을 하지만은 간단합니다. 그 경제력이 생기면 무슨 일을 할까? 간단해요. 자동차 파는 기업은 자동차 값 올리려고 그러고, 자동차 질도 별로 안 좋은데, 왜냐하면 자기가 시장의 그 많은 부분을 자기가 마켓 쉐어죠. 시장의 쉐어를 가장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다른 기업 경쟁자가 없으니까 마음대로 할 수 있죠. 이게 질도 높이지 않으면서 가격을 높게 받는 거. 이게 가장 나쁜 짓이죠, 기업이 하는. 다른 기업, 예를 들면 전자부분이 마찬가지죠. 다른 기업 경쟁자가 없으니까. 그래서 경제력 집중의 폐해의 첫 번째 핵심은 가격을 자기 마음대로 결정해서 소비자들을 피해를 보이고 소비자를 착취하는 거죠. 이게 가장 나쁜 기업의 행태죠. 물론 그것에 더 나가면 요즘 정치적으로는 기업이 커지면 이제 그런 시장을 자기가 독점하고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정치권에 돈을 주고 법을 만들어 가지고 자기를 보호하게 하고 이런 여러 가지 정경유착 문제가 있지만, 그 정경유착 문제는요, 기업의 문제만이 아니라 그건 정치권의 문제고 국가의 문제예요. 국가나 정치권이 너무 힘이 세면 기업은 힘센 데를 찾아가요. 시장에 내가 혼자 있는데 경쟁자가 없어 내가 마음대로 하고 싶은데 정부가 힘이 세단 말이에요. 자기를 규제할 수 있죠. 그럼 정부한테 가서 뇌물도 주고, 국회의원들한테 뇌물도 주고, 우리 그런 법, 우리 규제하는 법 좀 만들지 말고 우리 좀 보호 좀 해주시오. 그렇게 할 거예요. 정부가 힘을 많이 가지고 정치권이 힘을 많이 가질수록 기업은 여기 예속이 되고 더 정경유착이 심화되는 거예요. 기업이 강해서 그러는 게 아니고, 자, 그런 문제가 뭐냐? 경제력 집중의 문제는 기업이 혼자 있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예요. 예를 들면 대한민국에 S그룹이라고 하는 그룹이 하나 있는데 이게 너무 크다, 이거 없어져 하는 얘기는 그게 하나만 있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예요. 그런데 S그룹 없으면 대한민국 경제는 다 죽잖아요. 제가 계속 얘기했지만은 기업이 성장 과정, 강력한 기업이 존재하는 이게 자체가 선진국 가는 길이고 중산층을 키우는 길이고 모두가 더불어 사는 길이라고 제가 말씀을 올렸는데, 기업 없어버리면 경제는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럼 기업 어떻게 할 거냐? 답은 아주 간단합니다. S그룹이 정말 보기 싫으면 없애려고 그럴 게 아니라, 우리 반에 S라고 하는 친구가 있어 날 그렇게 못 살게 굴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선생님한테 가서 이래야 돼요. 선생님, 저놈이 우리를 정말 못 살게 굽니다. 제가 그런 경험이 있어요. 소시적에 반장하는데 저는 힘이 없으니까
힘센 놈이 계속 못 살게 울잖아요. 선생님한테 가서 저는 못 살겠습니다. 어디 저 다른 반에 저 힘센 놈 좀 이쪽에 좀 가져다 붙여가지고 저놈이 함부로 못하게 좀 도와주십시오. 그러면 반이 균형이 돼요. 함부로 못하지요. 왜? 자기가 맞게 생겼는데.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그룹이 힘이 너무 세서 마음대로 시장에서 가격을 마음대로 정하고 질도 엉망을 만들어내고 이러면서 소비자들을 착취하고 있다고 생각이 되면 없애려고 그럴 게 아니라 그 옆에 또 다른 그룹을 하나 성장하도록 도와주면 돼요. 다시 무슨 말씀인고 하니 S그룹이 그렇게 싫으면 S그룹이 5개, 10개, 20개 생길 수 있는 길을 만들어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S그룹이 함부로 할 수 있나요? 내가 가격 올리면 다른 놈이 다 빼들어갈 텐데요. 소비자를. 내가 시장에서 나쁜 짓을 하면 다른 놈이 다 소위 그걸 다 이용해서 반대 경쟁자가 생기면은 기업을 꼼짝할 수가 없어요. 기업의 가장 무서운 적이 누군지 아세요? 꽃 같은 일을 하는 대등한 위치에 있는 기업입니다. 정부도 아니에요. 정부나 정치권이야 마음대로 주무르죠. 그 사람의 힘을 쓰면 반드시 책상 밑으로 뭐가 가는 거죠. 그러니까 정경유착이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정경유착 없애고 기업들의 독점력 행사를 최소화하고 막아내고 그러면서 동시에 기업들은 열심히 해서 성장하지 않으면 배겨내지 않도록 하고 그게 대한민국 경제 발전에 기여하고 중산층을 만들어내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S그룹이 보기 싫으면 또 다른 S그룹, 또 다른 S그룹. 대한민국에 그런 S그룹이 10개, 20개가 생기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거예요. 서로 견제하고 경쟁하면 아무도 함부로 여러분들이 보기 싫어하는 일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질문은 그리고 어떻게 할 거냐? 어떻게 할 거냐? 답이 어디 있어요? 박정희에 있잖아요. 박정희 대통령은 어떻게 했어요? 1960년대 초반에 중소 중견 기업이었던 기업들, 예를 들면 삼성현대 그게 대기업이었습니까? 중견기업이지. 현대가 그게 중소기업이었죠. 그게. 뭐 대우는 있었나 없었죠. LG 뭐 부산에 알잖아요. 치약 만들고 라디오 만들고. 이런 기업들이 20년 만에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한 이 비법, 이거를 왜 못 쓰죠? 다 중소기업이 재벌로 성장한 겁니다. 지난 30년 동안 그렇게 중소기업 육성한다고 해도 안 됐잖아요. 왜? 박정희가 반대로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잘하는 중소기업을 지원한 게 아니라 못하는 중소기업을 살린다고 돈을 다 쏟아부으니 못하는 중소기업이 죽지 않으니 잘하는 중소기업은 발목이 잡혀서 성장을 못하는 것이죠. 이게 좌파 경제학의 맹점인 겁니다. 이 틀을 벗어나지 않으면 대한민국 경제 한 1인치도 더 올라갈 수가 없어요. 삼성이 보기 싫고 현대가 보기 싫고 재벌이 보기 싫으면 2개, 3개, 4개가 생길 수 있는 길을 열어라. 어디서부터 출발할까? 첫째, 중소기업 중에 희망이 있고 열심히 노력해서 성공하는 기업, 성장률이 빠른 기업이 더 많은 대출을 받아가고 시장에서 더 존중받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길을 열어라. 그리고 좀비 기업 빨리빨리 잘하는 기업에 흡수 통합되는 길을 열어라. 그리고 필요하면 해외에서 국내 대기업과 경쟁할 수 있는 기업을 계속 유치해라. 대한민국 대기업을 견제해라. 여기에 이제 재밌는 것이요. 지난 30년 동안 우리가 50 정부가 들어오면서 중소기업 육성한다고 그러면서 대기업 규제 정책을 했는데 이 대기업 규제 정책이 얼마나 맹점을 많이 가지고 있느냐 하면 이건 놀랍습니다. 대기업을 규제한다고 그러지만 사실은 대기업들을 독점기업을 만드는 정책을 지난 30년 동안 한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 대한민국의 대기업이 다 문어발 한다고 그랬죠. 문어발 안 하는 기업은 세계에 없습니다. 다 필요에 의해서 하는 거죠. 도움이 되니까 문어발 하는 거 아니겠어요? 장사도 안 되는데 문어발 하는 기업이 있겠어요?
그걸 비난할 게 아니라 문어발하는 이 기업들을 규제하는 그 방식을 잘 고민을 해야 돼요. 만일 예를 들어서 규제를 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대한민국의 대기업 규제 정책은 모든 기업을 문어발을 하지 말고 문어발을 줄여서 여러분 계속 줄여서 전문화를 하라. 이게 사실 기본 원칙이었습니다만은 그러면서 서로 진입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면 각자 자기 하는 데만 그냥 이렇게 그 업종만 열심히 해. 다른 업종 쳐다보지 말라 이러니. 말이 되는 거죠. 뭐 투자 안 하고 그러면 대기업이 성장하지 않으니까 좋겠네. 이게 맹점인 것이요. 첫째는 투자를 못하게 하기 때문에 기업이 성장 못하고 경제가 정체되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맹점이고, 두 번째는 모든 기업이 자기가 하고 있는 업에 혼자만 남아요. 왜? 다른 쪽에서 안 들어오니까. 이게 얼마나 좋은지 아세요? 나는 내 혼자서 내 업종에 있으니까 내가 독점자고 무슨 일이 생겨요? 조그만 클래스, 조그만 학급에 나 혼자 힘이 세니까 마음대로 할 거 아니에요. 이게 독점 기업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동안의 대기업 규제 정책이라는 것은 대기업을 규제해서 힘을 빼겠다고 했지만 사실은 대기업을 다 독점 기업을 만들어서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속으로는 웃겠죠. 우리 분야에는 내가 잘하든 못하든 다른 기업에 아무도 못 들어오니까 내가 혼자 마음대로 해도 되겠구만. 이게 지난 30년 동안 만들어낸 대한민국 경제 현실입니다. 성장도 할 필요 없죠. 왜? 아무도 경쟁자가 안 나타나는데 왜? 문어발 하지 말라고 다 차단해 놓으니까 나는 내 혼자만 있는 거예요. 그럼 내가 독점 기업이죠. 다른 경쟁자 안 들어오죠. 이게 성장하겠습니까? 제대로 혁신을 하겠습니까? 대기업 규제 정책이라는 게 대기업의 소위 말하는 확장과 경제력 집중을 막는다고 그랬지만 그 대기업의 독점력을 배양해주고 향상시키고 안주하게 만들고 말하면 혁신을 저해하고 하는 대단히 나쁜 결과를 초래한 것이죠. 그렇지 않고 대기업 간에 너도 나도 원하는 대로 상대방 다른 재벌의 분야까지 마음대로 들어가도록 다 터놓는다고 하면 어떻게 돼요? 아무도 함부로 할 수가 없죠. 왜? 내 밖에 있는 다른 비등한 기업들이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는데 어떻게 내가 함부로 가격을 올리고 말하면 독점적인 행태를 할 수가 있나요? 그러니 앞으로 제대로 된 경제를 만들려면 중소기업의 성장을 도우되 강력하고 열심히 노력해서 성과를 많이 내고 성장하는 기업한테 더 많은 자원이 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놔야 돼요. 그러면서 동시에 대기업 간에 끝없이 상호 진입을 허용하고 그걸 장려해야 돼요. 자동차를 한 놈이 할 게 아니라, 좋습니다. 한 기업이 할 게 아니라 여러 기업이 해라. 다 열어놔라. 전자 다 열어놓으라. 우리 핸드폰 서비스 다 열어놔라. 원하는 기업 다 해라. 대한민국에 없어요? 외국에서. 왜? 애플. 온갖 세계 인류 기업들 있잖아요. 아니 우리가 땅 있으니 땅 주고 그냥 불러서 경쟁시키고 견제시키라고 하면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대한민국 한반도가 경쟁, 라이벌리, 서로 간에 이 경쟁이 치열해지고 기업 간에 치고받고 결과적으로 대기업도 이 경쟁 때문에 무너져야지. 국제 예를 들면 수요, 시장 상황 때문에 무너지는 이런 거는 다른 문제예요. 이건 이것대로 그 방법을 구조조정을 해야지만은 사실은 그런 문제 때문이 아니라도 내가 장사를 잘 못해서 경쟁자한테 밀려서 죽어 실려 나가는 기업이 계속 나와야지만 대한민국 경제가 제대로 되는 거죠. 그 속에서 새로운 창의성이 나오고 새로운 혁신이 나오고 그럼 새로운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그래 성장하는 경제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중소기업? 중소기업이 중소기업으로 남아있지 않죠. 계속 성장하는데 젊은 사람들이 대학 나오면서 중소기업 안 가겠다고 하겠어요? 대기업에 가면 맨 밑바닥에서 시작해서 임원 되려면 이게 평생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데 중소기업 가서 열심히 하면 금방 임원이 되는데
그리고 중소기업이 성장해서 삼성도 견제할 수 있고 현대 아니면 뭐 LG 뭐 대한민국 유수 기업을 견제할 수 있는 그 길이 중소기업 성장의 길이 열려 있으면 왜 대한민국 젊은 사람들이 중소기업에 안 가겠습니까? 저는 이게 바로 박정희 시대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가장 중요한 교훈이라고 봐요. 이렇게 해야지만 저는 대한민국 경제가 세계 인류 경제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중국이 절대 대한민국 경제를 함부로 넘보지 못한다. 여러분, 중국 얘기가 나왔으니까 중국하고 한국을 비교하면 재밌어요. 중국은 지금 대한민국 괜찮은 세계 인류 기업들이 좀 있는데 이런 기업들은 다 떠나요. 외국으로 다 가고. 그럼 외국의 인류 기업들은 오느냐? 안 와요. 지금 예를 들면 포춘 잡지라는 데서는 세계 인류 기업을 매년 등수를 내죠. 뭐 500대, 1000대 이렇게 하는데 세계 500대 기업 중에 반 정도밖에 한국의 지점이나 지사를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뭐 FDI 투자를 하거나 한 기업이 한 250개 정도밖에 안 돼요. 좀 오래된 숫자입니다만은. 중국은 어떤지 알아요? 그거 전부 다 중국에 들어가 있죠. 그리고 기업들이 한눈을 팔 수 있어요? 아니 기업들이 정부한테 가서 뇌물 주고 뭐 정경유착 해가지고 뭐 규제 자기한테 유리한 거 만들어달라고 그래서 그게 견뎌낼 수 있어요? 못하죠. 우리나라처럼 강력한 소위 힘을 가진 이 정치 이러니 기업들이 가서 다 그 일을 하는 거죠. 국가가 힘을 빼야 돼요. 정부가 힘을 빼야 된다 이거죠. 시장의 경쟁의 힘을 이용해서 기업을 다스리고 기업의 성장의 의욕을 북돋아서 대한민국 경제를 초인류 경제로 만들어내야 대한민국 한반도가 북한이 뭐가 문제가 되겠어요? 중국을 이기고 5,000년 역사에 여러분 우리가 중국한테 얼마나 짓눌리고 살았습니까? 지난 50년 동안 겨우 한국의 경제가 좀 올라오는가 보더니 중국은 지금 우파 사회주의 경제를 내걸고 여러분 우파 경제를 실천해서 세계 G2로 올라가는데 우리는 우파 경제를 내걸고 겨우 1인당 소득 10,000불도 되기 전에 외환위기 당하고 말이에요. 좌파 경제한다고. 좌파 진보 경제한다고 기업 때려잡다 보니까 지난 30년 동안 이게 중국한테 따라잡혔잖아요. 이게 말이 되는 일입니까? 저는 너무나 안타깝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중국의 그 역사, 5,000년 역사의 그 중국, 그 소위 말하는 압력 속에서 살았던 대한민국이 활짝 피고 전혀 중국이 따라올 수 없는 속도로 앞장서 나가는 것만이 우리의 살 길인데 그 길은 바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시장의 경쟁을 세계 최고도로 높이고 대한민국에서 기업을 하고자 하면 피눈물 나는 노력이 없이는 안 된다. 대기업 절대 보호 없고 중소기업 절대 보호 없다. 시장에서 내가 가장 최고라는 걸 증명하지 않고는 살아날 수 없고 최고라는 게 증명되는 날 바로 은행도 증권시장도 소비자도 그 기업을 뒤에서 서포트하는 제대로 된 시장 경제를 만들어내면 그게 앞으로 대한민국의 살 길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렇게 되면 청년 일자리 문제, 장년층의 일자리 문제, 젊은 사람들이 결혼 못하는 문제 이렇게 다 풀리죠. 지역균형 왜 안 풀리겠습니까? 지금 대한민국 경기도 북부나 이런 데 가면 퍼벌판인데 이 공장을 마음대로 짓게 하고 국적 가리지 말고 기업이 들어오고 대한민국의 중소기업 대기업이 끝없이 성장하고 말이에요. 대기업이 어떻게 중소기업을 착취할 정신이나 대기업이 너무나 여유가 있기 때문에 온갖 일을 하는 거예요. 이 경쟁 속에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국가 경제 발전에 기여하고 일자리 창출해 놓고 그리고 자기도 성공하는 이런 기업 생태계를 만들면 대한민국 다 균형 발전되죠. 소위 균형 발전, 물론 이건 같아지지는 않죠. 세상에 같아지는 일은 없고요. 다르지만 다 동반해서 더불어서 발전하는 그런 경제를 만들 수가 있는데 바로 이 원리가 박정희의 기업 육성 정책, 신상 필벌과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는 시장의 차별화, 차등화 율법이 핵심이고 정부가 이걸 믿어야 되고 정치권이 이걸 믿어야 되고 이 원리에 반대되는 정책이나 법률을 안 만들겠다는 선언을 해야지만 대한민국이 제가 아까 말씀드린 세계 초인류 경제로 발전하고 우리의 한민족의 자존을 지키면서 이 어려운 지정학적 구도 속에서도 우리의 생존을 당당하게 지키고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것이 박정희 대통령의 정신으로부터 배워야 될 가장 중요한 교훈이라고 생각하고 이 교훈은 우리만이 아니고 전 세계가 배워야 될 교훈이라고 생각합니다. 인류 70억 모두가 이 원리의 정신을 바짝 차리고 깨달아야 적어도 오늘과 같은 난국을 다 극복하고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또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여러 회에 걸쳐서 사실 두서없이 박정희 대통령 경제와 한국 경제가 처한 현실, 앞으로 한국 경제가 나아갈 방향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과 이렇게 같이 시간을 가진 걸 정말 영광으로 생각하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모두 다 댁내 행복하시고 건강하시고 좋은 삶을 누리시기를 진정으로 기원합니다. 여러분 그동안 경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